집을 위한, 집에 의한 대한민국 집코노미의 모든 것 손바닥 들여다보듯 환하게 부동산을 들여다보는 손바닥 부동산 시간입니다.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대표님과 연결하려다 보니까 제가 멘트가 실수가 났네요. 네. 네, 뭐 그럴 수 있죠, 뭐.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손바닥 부동산 코너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우리 송승현 대표님의 모습과 실시간 방송 상황 보시면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또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그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84제곱미터가 지난달 초에 19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난해에 이게 27억 원에 팔렸는데 1년 만에 7억 원 넘게 떨어져서 공시가격 최고가보다 낮아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공시가격이라는 게 정부가 과세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가 거친 다음에 평가하는 그런 가격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27억 원에 팔렸다면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선정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뭐 적정한 가격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공시가격이 물론 층이라든지 동이라든지 향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보도된 내용들을 보니까 해당 면적의 올해 공시가격이 한 17억에서 한 19억 정도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의 뭐 19억 5천이라고 하면은 거의 뭐 가격이 비슷하거나 거의 뭐 낮아진 지역들도 있을 거고요. 또 앞으로는 이 가격보다 더 낮게 거래가 된다라면은 뭐 아무래도 지금 거래된 가격과 공시가격의 그 차이 또 급매 정도 되면은 공시가격보다 낮게 거래될 가능성이 앞으로도 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잠실동 같은 경우는 주거 중심으로 개발을 하고 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파트에 대한 그 표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이런 가파른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 경기 침체가 있으면서 이런 집값의 하락세가 더 추가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 공시가격이 왜 또 중요하고 또 민감하게 작용을 하냐면 이 보유세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들하고 한 60개 정도의 그 뭐 기준이 되는 그 뭐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네. 보험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는 거죠. 단순히 주택을 통해서 이런 세금만 납부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외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뭐 비용들이 되다 보니까 체감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게 다 집 때문에 모든 게 다 올라갔다라고 보여져서 그래서 이런 주택의 가격의 변동이나 이런 흐름들 또 때로는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를 대비해서 시세의 한 70에서 한 80% 정도로 책정을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이 2020년 시세의 한 90% 정도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로드맵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그 네네. 이후로 공시가격이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갔고 또 최근 들어서는 공시가격은 오르는데 집값은 또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실거래가보다 높은 역전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집값의 하락폭이 크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서울에서는 송파구, 경기도에서는 뭐 화성, 수원, 인천의 송도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더 눈에 확 띄어서 보이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집값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공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음. 지금 그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 그 발표된 내용들하고 보도된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잠실동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가 84제곱미터가 지난달 말에 17억 9,500만 원에 거래가 됐거든요. 네. 근데 최고가는 작년에 24억 8천이란 말이에요. 음. 가격으로는 뭐 한 7억 가까이 내렸고, 근데 그때 당시에 공시가격에 대한 그 최고가가 18억 2,600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지난달 말에 된 게 17억 9,500이고 공시가격 최고가는 18억 2천이니까 네. 그거보다도 낮은 거로 보여지고 또 그 외적으로도 경기 인천이라든지 이런 지역들도 공시가격보다도 뭐 한 7천만 원 정도 낮고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아니 집값은 빠지는데 세금은 더 내고 어떻게 기준이 이렇게 되냐 막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 그러니까 공시가보다 이 실제 거래 가격이 낮게 되면은 그 집에 사는 주민 입장에서는 집값보다 높은 세금을 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게 당분 가장 불만인 거죠. 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공시가와 실거래가 역전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으로 보실까요? 지금 상황에서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역전되는 사례가 사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게 음. 지금의 하락폭이나 추세 자체가 금융위기 전 또는 뭐 통계 작성 이후 이 정도 수치가 계속 나올 정도로 급속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그거에 비해서 2020년부터 해서 70%까지 유지를 해왔던 것들이 또 급격하게 공시가격을 또 올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급격하게 뭐 공시가격을 시세만큼 끌어올렸고 또 급격하게 가격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음. 굉장히 역전되는 그 사례가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올해처럼 뭐 집값이 꺾이고 그러다 보면은 올해 기준에서는 그렇게 되겠지만 또 내년에서 또 기준점을 잡게 되잖아요. 네. 그때 되면은 일정하게 뭐 시장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정이 되면서 일정하게 그래도 역전된 사례, 이런 뭐 혼란이 있고 난 이후에 음. 내년부터는 그래도 조금은 낫겠지만 그래도 올해 안에서 봤을 때는 글쎄요, 뭐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그런 사례를 가지고 아마 세금을 어떤 징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곳 같은 경우는 또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가격이 뭐 급락하는 가격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지적을 했던 것들이 아니 이렇게 그 한두 건의 거래가 급락한 걸 가지고 시세를 대변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 통계를 만들거나 어떤 분석을 할 때 있을 때 최고 상단에 있는 가격이라든지 최저 하단에 있는 가격은 보통 배제를 하고 통계들을 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네. 극단적인 사례를 가지고 뭐 공시가격을 낮췄는데 음. 그 공시가격을 또 낮추고 나니까 또 올라갔을 때는 그 차이가 나면은 어. 어떤 뭐 세수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무리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거래가 역전됐다 아니면은 이런 사례가 늘어났다 하는 것들도 가장 바탕이 돼야 되는 거는 거래가 좀 활성화가 돼 줘야지 이런 음. 뭐 불만 제기 같은 게 좀 덜할 텐데 네. 그런 뭐 극단적인 가격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불만과 뭐 아까 60여 개 정도 되는 항목이 연동되다 보니까 음. 좀 체감적으로 봤을 때 부담스럽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미 연준이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잖아요. 네. 한국은행도 이번 달에 이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게 된 상황인데 올 연말에는 이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9% 선까지 뛸 거란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럴 것 같던데요. 지금 미국 음. 연방준비제도가 자이언트 스텝을 뭐 이 한 번이 아니라 벌써 4번 정도 밟았단 네, 말이에요. 사상 그러면은 초유죠. 그렇죠. 지금 사실 그전만 해도 이 자이언트 스텝이다, 뭐 빅 스텝이다, 울트라 스텝이다 음. 사람들이 인식을 못 하다가 지금 사람들이 이런 그 내용들을 접하다 보니까 굉장히 뭐 발걸음이 빠르게 음. 나가는 것 같아서 한국은행도 자칫 잘못하면은 이 그 거리가 너무 좀 벌어지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뭐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존도가 높고 또 내수가 탄탄한 것보다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해서 하는 나라다 보니까 또 환율 방어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은 뭐 단순히 그냥 뭐 가계대출만 우려할 게 아니라 경제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금리가 음. 8% 수준 넘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어, 예전에는 그럴 가능성을 조금만 비췄다라고는 지금은 거의 현실로 좀 다가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음. 이런 추이 자체가 미국에서도 기준금리의 인상 추이가 이번이 정점이 아니라 네. 앞으로도 당분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올릴 것 같다라는 그런 예측들과 관측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음. 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은 당연시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 그러면은 맞아요. 국가 정체 시스템이 망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그리고 이런 리스크들이라든지 어떤 뭐 그 금액들을 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도 벌써도 지금 5대 은행 같은 경우도 금리 상단은 연 7% 정도 수준을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뭐 1% 정도는 당연히 뭐 연말쯤에 되면 한 8% 간다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뭐 예측이 가능한 건데 이런 상단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중은행 금리 상단이 7%대인 거죠? 그렇죠. 예. 음. 최고 수준 상단은
7%니까 네. 8%라는 그 퍼센트가 멀지 않게 느껴지는 거죠. 음. 벌써 다가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영끌로 내 집 마련하신 분들은 아파트를 팔아야 되나 속이 타들어가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음. 그게 아마 주택을 취득하고 운영하고 처분하는 이 보통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네. 취득을 하고 나서도 운영 기간 동안에 상당 부분 뭐 아까 말씀하신 공시 가격이라든지 또 나가는 지출 비용 특히나 이런 주택 담보 대출을 또 부채 비율을 키우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작용할 음.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아마 몇 년간은 고정하고 그 이후에 변동으로 약간 혼합형 스타일로 활용하신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음. 고정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네. 이런 압박감들이 더 강해졌을 때는 그 아까 얘기한 뭐 영끌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진짜 뭐 한 내년 뭐이나 내년 내후년 정도 주택 가격의 상승에 대한 기대가 꺾이게 된다라면 네. 뭐 패닉셀이라고 하는 소위 투매 현상까지도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부가 사실 최근에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놨잖아요. 그 네. 내용을 보면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분들은 주담대를 50%로 네. 완화하고 15억이 넘는 비싼 아파트에도 주담대를 허용한다는 내용인데 네. 그래도 사려는 사람이 많이 없나 봐요. 어떤가요, 시장? 그거 지금 우리 앵커께서도 앞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음. 8% 나오는데 그럼 매수 그쵸. 심리가 더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맞아요. 되거든요. 네. 지금 서울의 아파트 매수 수급 지수가 일주일 음. 전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음. 결국은 시장에서 집 살려고 하는 수요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수치 자체가 뭐 3년 6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하니까 앞으로 뭐 거래 절벽은 뭐 둘째 치고 이런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거는 뭐 한계가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규제 완화가 나와도 높은 금리 때문에 이자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여전히 많이 없는 건데 그럼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정책이 나와주면은 좀 얼음장 같은 부동산 시장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을까요? 사실상 이게 규제를 푼다라고 하면은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은 어떤 기업이라든지 공급자들에게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규제 풀어가지고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수요자들이 받아주는 그런 형태가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음. 저는 참 리스크가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네. 어떤 주택 가격의 안정화라든지 우리가 인식하는 부담 가능한 주택 가격으로 가는 게 가장 큰 뭐 수요자든 음. 공급자든 가장 큰 안정화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런 규제 완화책이라고 하면 결국은 신용이라든지 대출의 규모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이 뭐 일정 금액 안에서 좀 거래할 수 있는 정도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좋겠죠. 그 안에서는 뭐 그래도 뭐 겹겹이 쌓여 있는 규제 때문에 어, 의사결정을 했던 사람도 그 규제 때문에 못 들어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뭐 규제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음. 해제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급격한 규제 해제는 지금 시장에 오히려 이런 높은 금리를 받으라고 하는 심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더 불편해하고 좀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정한 속도 안에서 좀 정착력을 맞는 정도로 해야지 너무 급격한 변화, 정상화를 가장한 뭐 급격한 변화는 좀 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 규제 지역 해제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들도 규제 지역에서 좀 풀릴까 시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근데 뭐 전체적인 수급 지수라든지 주택가격 하락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지역에서 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렇군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네. 뭐 다른 분들하고는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좀 음. 더 제가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네. 아마 서울권 안에서도 일부 지역은 좀 풀어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규제 지역을 계속 묶어놓을 수 없고 서울 음. 지역 안에서도 시장을 모니터링하는 절차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럼 네. 최근 들어서 뭐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같은 경우는 급격한 하락을 일어났고 또 거기에 아까 영끌 세대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또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좀 손해를 보고서라도 좀 출구 전략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네.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서울의 외곽권도 일정 부분은 좀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뭐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권 안에서도 규제 지역이 해제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손바닥 부동산 코너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